팔척기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팔척기 그놈이 그리 사라졌다는 것도 이상하다. 강철과의 격렬한 싸움 끝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팔척기는 풍산의 거처를 중심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마치 연기처럼 자취를 감춘 채 사라지고 말았어요. 단순히 도망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퇴장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완벽했죠. 아무 흔적도 낌새도 남기지 않은 그의 이탈은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가섭스님은 팔척기가 남긴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 강한 의심을 품으며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의도된 잠적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그렇다면 팔척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강철과 충돌한 직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되짚어보면 팔척기는 누군가가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장소로 몸을 옮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땅, 그리고 옛 원앙과 얽힌 장소라면 더욱 그럴듯하죠. 바로 용당골이란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 용당골은 단지 외진 골짜기가 아니라 무당 넙덕의 혼이 잠들어 있는 영적인 터전이자 동시에 최원우 대감의 선대 가문이 오래도록 뿌리내리고 살아온 땅이에요. 깊고 어두운 과거를 품은 장소이자 지금의 왕실과도 연결된 실마리가 있는 공간인 셈이죠. 사실 이 모든 진실을 대비마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적 그녀는 우연히 최원우 대감 댁에서 놀다가 아무도 없는 서고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권의 오래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광안문집. 지금까지도 대비마마가 궁궐 안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책이에요. 겉보기에야 오래된 글 모음집 같지만 그 속엔 감춰진 진실이 빼곡히 들어있었던 거죠. 이 책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 문집의 저자가 바로 최원우 대감의 고조부, 다시 말해 5대조인 최길상 대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100년 전 왕을 호종하며 전쟁터를 누볐던 무장이었어요. 누구보다 충직했고 왕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전쟁의 끝은 비극이었어요. 왕의 오판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가자 왕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한 장수에게 그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웠고 그 장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화형에 처해졌다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그의 가족과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 모든 기록이 광안문집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의 존재가 드러난 순간 최원우 대감은 말이 없었고 얼굴이 사색이 되며 놀라고 말았어요. 감춰두었던 집안의 흑역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까 두려웠던 걸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말로 팔척기의 존재가 자신의 가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팔척기는 단지 떠도는 귀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누군가의 분노가 만들어낸 형상, 그 원한의 화신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아주 정밀하고도 냉정하게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존재였던 거죠. 지금 그가 노리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왕가의 피를 노리고 있다는 건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진실을 되돌려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악기는 단지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그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자라고 봐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네가 땅으로 떨어지던 날 놈이 태어났단 말이야? 강철이 하늘로 승천하려다 실패했던 바로 그날. 하필이면 그날이 팔척기가 세상에 태어난 날과 정확히 겹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팔척기와 강철 두 존재의 운명이 처음부터 하나로 엮여 있었다는 운명의 교차점이었을까요? 운명은 늘 교묘하게 실마리를 남기고 지나가죠. 그리고 어쩌면 그날을 기준 삼아 왕가의 가계도를 하나하나 따라간다면 팔척기가 어느 집안에서 어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누가 그가 되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열흘 뒤 용담골로 갈 것이다. 팔척귀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왕이 열흘 후 직접 용담골로 향하겠다고 결심한 건 단순히 귀신을 쫓기 위한 왕으로서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왕가가 100년 전부터 숨기고 있었던 진실 그리고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죄의 흔적을 스스로 밝혀내겠다는 다짐이자 책임자의 몫으로서 그 진실 앞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지도 몰라요. 난 더 이상 경기석 필요 없어. 네가 날 지켜주는 경기석이야. 필요 없어요. 그 돌 없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이 무당으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증표였고 무엇보다도 강철에 대한 신뢰와 감정의 표현이었어요. 경기석 없이도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더는 경계할 필요가 없는 존재, 그가 바로 강철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강철은 의아하다는 듯 여리를 바라보다 낮게 묻죠. 경기석이 정말 필요 없단 말이냐? 그는 여리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여인의 미소가 왜 이토록 따뜻하게 가슴을 울리는지 강철은 처음으로 혼란을 느껴요. 하지만 그 모든 따스함의 이면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언제나 강철 곁을 지키며 조언을 아끼지 않던 이무기 비비. 멀리 가버렸어. 열이 그 계집아이 때문에. 그 열이란 기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 겉으로는 중립적인 존재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리를 팔척기에게 넘기려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죠. 비비는 여리를 위험한 존재로 인식해요. 감정을 품게 된 강철, 인간의 고통과 희노애락에 젖어드는 이무기를 보며 비비는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강철이 이렇게 변하면 다시는 하늘로 오르지 못해 그는 그렇게 확신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 여리를 없애야 한다는 것. 강철의 곁에서 여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강철은 완전히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혀 이무기로서의 본질을 잃고 말 거라고 비비는 굳게 믿었던 거예요. 비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리를 걱정하는 척 다가가면서도 그녀를 풍산, 정확히 말하면 팔척기의 손에 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팔척기는 지금 강철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이고 여리를 희생시키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죠. 여리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오히려 경기석조차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강철이 곁에 있어 줄 거라는 믿음만으로 귀신과의 경계선을 걷어버린 여리는 어쩌면 지금 팔척기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강철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신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여리를 포기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감정을 끝까지 품고 여리를 지킬까요? 다음 11화가 더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